새벽 2시 제 옆구리에 칼이 꽂혔습니다. 범인은 제가 평생 목숨보다 아끼던 손녀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저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강도가 들었다고 하라고요. 경찰 조사에서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복면 쓴 강도가 칼로 찔렀다고요. 하지만 CCTV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손녀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잘못된 사랑이 만든 참혹한 결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손녀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지은이 엄마, 그러니까 제 딸은 지은이가 겨우 돌이 됐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빠져 결국 집을 나갔고, 그 뒤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렇게 저는가 돌이 지난 어린 손녀를 떠안게 됐습니다. 아내마저 지은이가 5살 때 병으로 일찍 떠나보낸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공장을 다니며 지은이 기저귀 값, 분유 값, 유치원비를 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고 손녀가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지은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가며 간호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지은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입히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지은이었고, 그 아이의 웃음이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제 고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용서한 게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이는 자라면서 점점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착하고 순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고 친구들이 다 가진다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야근 수당까지 받아가며 지은이가 원하는 걸 다 사줬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손녀를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고 충고해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학비는 기본이고 생활비, 옷값, 화장품값, 친구들과 해외여행 비용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조금 아껴 쓰자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지은이는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던 지은이는 하루 종일 SNS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매일 강남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명품 옷을 입고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러다 노후 자금이 다 떨어진다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면 지은이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간섭만 한다며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준호라고 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세련된 말투로 자신을 수입 자동차 딜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부터 뭔가 깨름칙하고 불편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웃을 때도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며 어르신을 정말 존경한다고, 지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이를 정말 아끼고 있으며 곧 결혼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지은이의 돈을, 아니 정확히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제 동생인 이모 선영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영이는 지인을 통해 그 남자에 대해 알아봤다며 준호가 다단계 사기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지은이를 그 남자로부터 떼어놔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은이를 불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제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준호와 계속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 일 이후로 지은이는 집에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끔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준호와 함께 집에 찾아와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이 준호와 함께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임대 수익권을 자기 명의로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가는 제가 40년 넘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유일한 노후 대비 자산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150만 원의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병원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제 노후 자금이라고, 그걸 어떻게 손녀에게 넘겨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은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겨우 상가 하나를 못 준다고 되물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어차피 나중에는 다 지은이 것이 될 텐데 미리 넘겨주는 게 어떻겠냐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손녀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지은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이후로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원룸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이모 선영이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손녀가 그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지은이 생각이 나서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덕칠을 했지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달라고, 상가 명예 이전을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준호는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그게 우리가 제대로 얼굴을 보고 대화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준호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은이를 압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손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상가 하나쯤은 줄 거라고, 그것도 안 주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세뇌시켰다고 합니다. 준호는 지은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며 지은이의 허영심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할아버지 재산으로 가능한 거라고, 그 상가만 지은이 명의로 바꾸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순진한 지은이는 준호의 말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차피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데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게 더 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준호는 심지어 할아버지 도장이랑 서류만 있으면 명예 이전이 가능하다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지은이 것이 될 텐데 미리 가져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범죄를 부추겼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호가 계속 압박하고 이별을 암시하자 결국 그 말을 믿고 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호는 새벽에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들어가서 가져오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6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잠이 굉장히 얕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이 깨곤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지은이가 집에 돌아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려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여 움직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침실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를 통해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밝히는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난 건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한 손에 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서랍 속을 계속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지은이 이름을 불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허공에 그대로 멈춰 있었고 잠시 무거운 정적이 거실에 흘렀습니다. 저는 손녀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가며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지자 지은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상가를 안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다 제 잘못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계속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시선과 손이 주방 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제가 저녁에 과일을 깎다가 놓아둔 과일 칼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칼을 집어들고 저를 향해 위협하듯 칼날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지은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며 진정하라고 칼을 내려놓고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소녀를 진정시키려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지은이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제 왼쪽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따뜻한 액체가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피였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저는 계속 흘러나오는 피를 손으로 막으며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지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불렀습니다. 저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빗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 공포에 완전히 질린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손녀의 미래였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칼로 찔렀다는 죄로 감옥에 가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28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면 평생을 망치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누가 물어보면 강도가 들었다고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119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 당장 가라고.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뒷문 쪽으로 달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차가워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쯤 매일 우유를 배달하러 오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쯤 열린 뒷문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집 안을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칼날이 급소를 조금 비껴가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상 옆에는 형사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정신이 드셨냐고 물으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복면을 쓴 강도가 새벽에 집에 침입했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제가 거부하자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뒷문만 열려 있었는데 강도가 맞냐고. 집안에 뒤집어진 흔적도 없고 금품이 사라진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분명히 봤다고, 검은 복면을 쓴 남자였다고 거짓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일단 더 조사해보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병원 소식을 듣고 그날 오후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이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집에 더 자주 들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보호자들 눈에는 지은이가 정말 효녀로 보였을 겁니다. 지은이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제 몸을 닦아주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부축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가방을 몰래 뒤지는 것을,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제 간병비를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상가 서류를 자기 명의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차마 손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아이가 아직도 그 서류만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며칠 뒤 이모 선영이가 병문안을 왔을 때 제 손을 꽉 잡으며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행동이 수상하고 이 강도 사건 자체가 너무 석연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 사건이 절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형사는 우리 집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했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반쯤 지은이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골목 입구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인 2시쯤 같은 복장으로 황급히 뛰어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형사는 지은이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확인했고 범행 직후 준호의 집으로 곧바로 이동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형사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다시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녀분이 사건 당일 새벽에 댁에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리고 범행 직후에 옷을 갈아입고 준호라는 남자 집으로 간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강도가 맞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형사가 태블릿으로 CCTV 화면을 보여주자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지은이가 저를 보러 왔다가 강도를 목격하고 너무 놀라서 도망간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손녀분을 이렇게 감싸시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되고 그게 오히려 손녀분의 인생을 더 망치는 길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준호의 신원을 조회하면서 그가 다단계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여러 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를 경찰서 조사실로 불러들인 형사는 상당히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지은이를 사주해서 할아버지를 해치게 만든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공범 및 교사범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자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은이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지은이가 진짜로 실행에 옮긴 거라고 발뺌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장이랑 서류만 있으면
명예 이전이 쉽다고 얘기한 건 맞지만 칼을 들라고 한 적은 절대 없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호는 지은이가 범행 당일 새벽에 자기 집으로 와서 한 말까지 전부 자백했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할아버지를 칼로 찔렀다고 고백했고, 근데 할아버지가 오히려 도망가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까지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준호의 이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은이를 체포하러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모 선영이한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병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병원으로 왔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제 병실에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지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가 존속상해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알리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지은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경찰한테 말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배신감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공포와 원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소녀를 잘못 키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상가만 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다 제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준호도 나쁜 사람이고 할아버지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지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탓을 하고 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지은이를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완전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손녀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지은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통해 지은이는 당시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에게 조종당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범행이었고 피해자인 할아버지마저 끝까지 감싸려 했던 피고인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엄벌을 강력하게 구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탄원서를 직접 썼습니다. 제 손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 키운 탓이니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간곡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존속에 대한 범행이 너무나 중대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올바른 훈육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잘못된 사랑이 결국 이 아이를 망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굽은 허리로 텅 빈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서 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봅니다.
순수하게 웃으며 제 등에 엎혀있던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허락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던 제 착각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